지난 주간 1쿠키에서는 20세기까지의 물리학의 성과를 정리해본과 동시에 아직 당시까지의 물리학이 답해주지 못했던 아주 굵직하면서도 본질적인 세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요. 첫째로는 중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으로는 전하는 왜, 특히 전자는 왜 핵 주변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 핵은 대체 왜 붕괴되지 않고 서로를 강하게 꽁꽁 싸매고 있는지. 오늘 이런 질문들 중 첫 번째 질문인 중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이론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론이 굉장히 세기의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이 타이틀이 왜 붙을 만큼 이 위대한 이론인지에 대해서 그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이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 그리고 광학이라는 학문을 전자기 파동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시켰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파편의 지식을 통합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과학자가 바로 19세기를 대표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죠. 맥스웰은 17세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별개의 현상으로 여겼던 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긴밀한 관계를 단 4가지 방정식만으로 정리했어요. 당연히 맥스웰 혼자서 이걸 정리한 건 아니고, 그때까지 이제 맥스웰 시대까지 당연하게 쌓여왔던 이 전기학과 자기학의 배경을, 그 배경을 토대로 이러한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이건 마치 17세기 초까지 프톨레미나 케플러,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등과 같은 그런 학자들의 기하학과 관측만으로 정리하고 설명했던 그 우주 속의 천체 운동을 철학자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들고 오면서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이런 파편의 지식들을 멋지게 통합하고 정리해낸 뉴턴의 업적과 그 연구 방법의 맥락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맥스웰은 어떻게 이 전기학과 자기학, 그리고 이제 광학을 통합하는 이 사방 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긴 이야기를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멈춰있는 전기, 즉 마찰 전기와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을 미치고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쿨롱을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정전기와 자석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 가우스를 지나, 갈바니즘의 오류를 찾아내고자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볼타의 배터리, 그리고 이 시점으로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도선주의의 자석으로 만들어진 나침반을 갖다 대면 이 주변의 전류에 의해서 바늘이 움직이는 걸 발견한 웨르스테드의 실험,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리한 앙페르, 또 이걸 수학으로 정리한 비오와 사바르,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다 면밀한 전기와 자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제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패러데이 등의 수많은 선대 과학자들이 읽어놓은 이 풍부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에 정말 능통했다고 알려진 맥스웰은 이러한 파편의 지식들을 직관력과 통찰력, 그리고 자신만의 아주 고유한 특기인 수학적 능력으로 얘들을 얽어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본인만의 고유한 수학적 아이디어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공간상에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당대 파동의 성질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즐겨 쓰던 이 파동 방정식과 되게 닮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때 식으로 유도해낸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의 속도가 당대 이제 여러 방식의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었던 이 광학에서의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음을 알아냄으로써 이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이 뉴턴이랑 방법론적으로 왜 닮았다고 했는지 그 맥락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이러한 이유에서 맥스웰의 사방정식에는 각각의 의미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제1방정식은 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에 관한 방정식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매끄러운 곡면 하나를 만들고 이 곡면 외부로 뻗어나가는 전기장은 그 곡면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총 전하량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방정식의 이름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대칭적이거나 혹은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서 전기장을 빠르고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2방정식은 정자기, 즉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매끄러운 곡면을 자석 주위로 어떻게 잡든 이 곡면을 통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기력선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는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방정식의 이름을 가우스의 자기 법칙이라고 불러요.
제3방 정식은 자석이 만드는 또는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가 이제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만약 우연히 그 주변에 도선 같은 게 있다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학창시절 때 코일 주변으로 자석을 막 이렇게 빠르게 확 움직였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실험이나 아니면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이 방정식의 원리를 따르고 있죠. 이 법칙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방정식은 우리가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더 잘 알고 있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법칙인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근데 맥스웰은 이 앙페르 법칙에 한 가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이 개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실제로 이 전하가 실제로 흐르지 않아도 그냥 전기장만 변하더라도 자기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개의 금속판인 축전기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확장된 이 방정식의 이름을 맥스웰의 성과를 기리자는 의미에서 앙페르, 맥스웰의 회로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슬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 영상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말 대단한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왜 자꾸 이렇게 전자기학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학문적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왜 대체 아인슈타인이 그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나 그 TOE라고 불리는 모든 것의 통합 이론을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인슈타인이 학문을 시작했던 배경은 20세기 초예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그 지식들의 패러다임이 존재하던 시기였죠. 앞에서 이야기한 전자기에 관련된 지식들의 끝자락이 당대 물리학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관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의 연구 주제들이었죠. 특히 이때 초기 양자이론의 도움으로 이 전자라는 존재가 정말로 여기서 이 정말이라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 전까지도 뭔가 추상적으로는 전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봤는데 이 전하를 가진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뭔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전자라는 게 입자이면서 실체가 있다는 것이 톰슨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홀에 면으로 생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실험을 통해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양전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흐르는 것임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전자가 이 질량이 있는 정말 입자라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현상이 예전에 그 운동을 분석하던 뉴턴 역학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당시 해석역학은 정말 그 뉴턴 역학 체계를 바탕으로 해왕성의 궤도를 예측하면서 정말 절대 진리에 가까울 만큼 신뢰도가 아주 높은 그런 이론 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 높은 이론 체계를 가지고 뭔가 이 전자의 그러니까 운동을 가지고 전류 현상 그리고 자기장의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맥스웰의 사방 정식을 뭔가 역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맥스웰 사방 정식이랑 그 고전 역학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역학 체계가 고전 역학의 방법으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맥스웰 사방 정식이 알아낸 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 하나를 제안하는데 이 제안이 정말 재밌는 가설이에요. 이 가설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물체가 어떤 특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찌그러지게 된다는 게 바로 그 가설이에요. 느리게 움직이니까 찌그러지는데 티가 나지 않을 뿐이지 당대 물리학이 밝혀낸 최대 속도인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매질 때문에 얘가 콱 찌그러진다는 그런 가설이에요. 이걸 제안한 물리학자가 로렌츠라는 물리학자인데, 로렌츠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아일랜드의 물리학자인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현상의 이름을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이라고 당시 물리학계가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이 당시 전자기학을 뉴턴의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로렌츠 피츠제럴드가 이야기한 이 가설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고전역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를 정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자의 운동으로 전자기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거죠. 문제는 그럼 대체 왜 이 가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왜 움직이는 방향으로 찌그러지냐는 거였어요. 이에 대한 설명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면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압축력이라던가 혹은 냉각 때문에 발생하는 부피의 수축,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테르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었는데 뭐 하나 이 가설을 매끄럽게 보완해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 정말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맥스웰의 이론과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자 했던 물리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파동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라서 이 에너지라는 거는 매질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면 빛을 퍼뜨려줄 수 있는 매질이 우리의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테르죠. 이 매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마이컬슨과 몰리는 아주 특별한 실험 하나를 설계하게 되죠. 빛이 파동이라는 형태로 공간을 타고 뻗어나간다면 물결파나 소리처럼 올라가는 파동 상태가 서로 만나면서 더 큰 파동으로 진동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는 올라가는데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상태의 파동이 만나면 작은 파동으로 약해지게 되죠. 이걸 각각 보강 간섭이랑 상쇄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빛도 파동이라면 이 특성이 나타나야 하고, 또 매질을 타고 있다면 그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빛의 속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매질의 움직임에 빛의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결국 정말 매질의 움직임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빛에서 일어난다면 이 빛은 매질을 타고 흐르는 파동임이 증명되는 셈인 거죠. 마이컬슨과 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동의 간섭 효과를 이용한 실험을 설계하는데,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지구 자전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쪽은 지구 자전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빛의 진행 경로를 만들도록 거울을 세팅했어요. 가운데에는 이 빛을 정확하게 90도로 쪼개주는, 반은 반사하고 반은 투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반투과성 거울을 이렇게 배치하고, 양 경로를 빛이 반사해서 다시 모였을 때 하나의 스크린으로 모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실험 장치를 만들었죠. 두 빛은 지나온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상태인 위상이 다를 것이고,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에는 파동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무늬, 즉 회절 무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이 장치를 통째로 90도로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마이컬슨과 몰리는 빛을 퍼뜨리는 매질이 자전 방향으로 지구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정렬한 축이 수직하게 돌아가면서 자전 방향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매질을 타던 빛은 이 수직으로 돌아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질 테고, 이 때문에 파동의 위상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크린에서의 간섭 무늬가 변하게 될 거고, 이것을 측정해내는 것이 곧 매질이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잘만 이용하면 두 방향에서의 속도의 차이도 계산할 수 있었을 테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하기 전에 예측했던 그 데이터와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날 정도로 실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빛이 매질을 타고 흐르는 파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낸 셈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위상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거의.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아인슈타인과 같이 뭔가 당대 최신 물리학의 동향에 관심과 조예가 매우 깊었던 사람이 이런 배경을 절대 놓쳤을 리 없겠죠. 잠시 아인슈타인의 어린 얘기를 하자면, 그의 아버지 헤르만 아인슈타인은 전기회사를 창업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전기공학자였죠. 자연스럽게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학에 흥미를 가지기 쉬웠던 집안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학생 개개인의 뭔가 창의성,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천편일률적인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어렸을 때 환멸을 느꼈다고 하며,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관심 있어 하던 전자기학은 당대 발행되던 최신 논문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떡잎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아인슈타인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유선통신이 대중에게 뭔가 서서히 등장하게 될 무렵, 이 전기공학의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역과 역 사이의 시간을 동기화, 즉 서로의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야만 기차의 타임 스케줄을 모든 역에서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날처럼 위성이 시간을 자연스럽게 동기화해주는 이런 편리성을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불편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바로 직전 세대의 성인분들의 경우 뭔가 이 배터리가 다 된 시계를 매번 맞추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골칫거리인 일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20년 전쯤이니까 당시는 이게 얼마나 골칫거리였겠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공영방송에서 12시를 매번 알려주기라도 했었지, 이 당시는 그 시간의 기준을 잡는 것도 큰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어쩌지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그 시간을 다음 역까지 전달하는 데에는 이 전선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물리적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도 고려를 해 주었어야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소에 따라 시간이 틀어지는 일은 정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뭔가 일상 다반사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아인슈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었을지에 관해서는 사실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근무했었던 특허청에서의 심사관으로서의 경험이 이 시간에 관한 여러 철학적 문제를 던져주는데 아주 큰 영감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파편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함께 잠깐만 나열해 볼게요. 우리는 절대 공간 속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하는 전기, 즉 전류는 자기를 만들고, 변하는 자기, 즉 자석의 움직임은 전기를 만들어내죠. 이들의 출렁임인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전류는 전자라는 작은 입자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고전역학으로 설명하고자 했더니 로렌츠 수축이라는 기묘한 가설을 받아들여야만 이것이 설명 가능했죠. 그런데 이 받아들이기 껄끄러웠던 가설을 이걸 아인슈타인이 기존의 물리가 전개되는 배경을 버려버림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간 1쿠키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너무 길어서 잠깐 끊었습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15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뭔가 훨씬 길어졌네요. 구독자분께서 되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 주간 1쿠키 하나의 영상이 끝날 때쯤 그 영상 내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주면 오늘 들었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 3개를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맥스웰의 사방정식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 1쿠키 라디오처럼 듣는 과학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주간 1쿠키에서 여러분들을 라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